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제 본방은 경제 이야기인데 버블의 시작과 붕괴입니다. 버블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깨지게 되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 경제에 이제 파장을 줘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됐는가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버블이 시작이 됐을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춤있고 왜 버블이 시작이 됐죠?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으니까 떡상했다. 기업들이 노동자분들 열심히 했다. 뭔가 좋은 거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답. 그렇죠. 네. 버블 경제의 내용에서 스타트를 알릴 때 많은 사람들이 꼽는 내용이 있죠. 저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남쪽에 문 앞에 있는 호텔 플라자 호텔이라고 유명한 이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호텔이 있는데 그 플라자 호텔에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윗사람들을 불러 모아두고 이제 미국 선생님께서 니들 거기 앉아라. 예, 앉겠습니다. 자, 미국이 휘청하면 세계 경제가 휘청한다. 니들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송님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송님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일이 생겼어. 아니, 무슨 말씀을. 니들, 특히 서독, 당신은 독일이 통일하기 전이니까 일본, 니들 둘이 부르셨습니까? 그래, 서독, 일본, 니들 둘이 이제 선진국 아니야? 아이고, 저희가 무슨 한쪽은 저희는 아직 통일도 못하고 한쪽은 저희는 그냥 아직 동양에 있는 나라인데 아이, 니들은 대충 보면은 이 생활 수준도 미국이랑 비슷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대. 지금 니들은 화폐가 니들 경제 상태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어. 서독이랑 일본, 특히 니들 둘이. 그렇지 않은데 시끄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니들 때문에 비싸 보이잖아. 기적의 논리가 나옵니다. 서독이랑 일본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자기 화폐가 비싸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적의 논리를 펼치면서 서독, 일본 둘이 딱 집어가지고 서독은 마르크죠. 일본은 엔이죠. 니들을 화폐를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니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돈. 예를 들어 달러. 니들 갖고 있지. 독일, 서독, 일본 달러 갖고 있죠. 니들 달러 시장에 풀고 니들 화폐를 다 사. 독일에서 달러를 풀고 마르크를 사들이는 거야. 일본에서 달러를 풀고 엔화를 사들이는 거야. 시장에 있는.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라는 게 이 외환 시장에 팍 나와.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지고 마르크, 엔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걸 용이 주도하게 한 방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왜 이 플라자 합의,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도 사건이 회자가 되냐면은 이거는 그 각국의 정상들, 유명한 재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를 언론들이 쫓지를 못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대장성이 높은 사람이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는 거를 일본 기자들이 몰랐습니다. 왜? 골프 치러 간다고 구라를 치고 갔거든. 나 이번에 골프 치러 갈 거야. 공항 옆에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왜 하필이면 골프를 치러 공항 옆으로 해가지? 추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니까 일본의 그 고위 관료가 저 골프를 치고 있어요. 오호, 진짜네? 아니, 우리가 의심을 했네? 일본 기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야, 튀어! 이래가지고 일본의 나리타 공항으로 튀어가지고 비서는 이제 거기서 정장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있습니다. 갈아입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요. 바로. 그리고 바로 플라자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짓입니까? 미국 형님들의 짓입니다. 왜? 시장에 예고를 주면 안 돼요. 외환 마켓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 때 이걸 한 번에 터트려야 돼. 그래야지 효과가 2배가 나요. 생각을 해봐. 이제부터 서독이랑 일본이 달러 풀고 지그나라 화폐 살 거려라는 말이 시장에 풀려보면은 이게 미국 달러가 약해질까요? 순간적으로? 아니죠. 기존에 있던 자산가들이 끼어든단 말이야. 국가들이 하는 일에.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들을 모아두고 야,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어한 벙벙 찌는 거지. 한 방에 외환시장이 엎어지는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플라자 합의라면서 야,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네라고 생각할 때 이상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환율 자체가 찌는 게 이상한데? 그렇죠. 정보가 없던 당시 마켓에 엄청난 쇼크를 줬기 때문에 반동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이제 잃어버린 경제니까 당시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게 100% 일본에게 안 좋은 일인가? 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플라자 합의라고 하면은 일본만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서독이랑 일본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동독이랑 통일도 하고 거기다 한번 침체까지 오잖아. 그런데 지금 일본을 왔다 갔다 하잖아. 일본보다 훨씬 독일이 상황이 좋잖아 지금. 아니 플라자 합의가 일본 버블 경제 신호탄, 일본의 침몰의 신호탄이라면은 독일도 일본 같은 지금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 자기 나라의 자국의 환율이 절상이 되더라도 그 정책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잘 운용만 하면은 결코 잃어버린 몇십 년 그런 게 오지 않아요. 대신 독일과 일본의 정책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경제 구조상의 논리 때문에 독일은 선방을 치고 일본만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게 된 겁니다. 재밌죠? 플라자 합의. 자 그래서 이제 이 플라자 합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이게 이제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어떤 쇼크냐면 여러분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은 일본의 플라자 합의 전과 그 이후에 달러랑 엔의 환율입니다. 참고로 지금 엔 대 달러는 108엔의 1달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JPY가 아닙니다. 예. JPY, 재팬 엔이죠. 재팬 엔 대 US 달러. 예. 이게 가운데 일본어가 플라자 합의예요. 1985년 후반에 이 플라자 합의가 있을 때 빵 떨어지잖아.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 힘입니다. 엄청난 쇼크를 주거든. 쉽게 말해서 자기 나라 돈이 있잖아. 가치가 1년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엔화파워가 무진장 세졌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그 가치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본 국내에서 쓸 때는 이걸 잘 못 느끼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도 섬나라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수입을 할 때는 개이득이잖아요. 자기 나라 화폐가 세지면. 자, 그런데 반대말로 일본은 제조업이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엔화로 월급을 줄 거 아니야. 엔화로 세금도 내고 엔화로 월급도 주고. 그런데 그거를 수출을 하게 될 때 돈은 뭘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든 다른 나라 화폐로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 모든 재료를 다 했을 때 그런 거지. 이게 실제적으로는 있잖아요. 수입도 있고, 수입하는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가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환율이 떡상 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마이너스다라고는 말을 다 못합니다. 사업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면은 수출하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불황이 찾아옵니다. 왜? 당장에 수출해가지고 우리 회사 사원들한테는 N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반절이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 제품 팔아봤자 이익이 50%네 과거에 비해서. 야 그러면 우리 회사 어떻게 돼?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게 생겨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바로 일본이 뭐가 아니야? 불황이 찾아옵니다. 일본의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일본에 버블이 시작된다고 느끼지만 아닙니다. 불황이 찾아옵니다. 엔화가 너무 올라가서 폭망입니다. 경제 폭망입니다라고 당시에 일본에서 모든 미디어가 다 치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게 일본의 플라자 합의 버블 경제 시작은 불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일본이 움직이냐면은 일본의 당시에 대장성 이거는 좌시할 수 없구만. 불황이야. 불황이면은 나라에서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뭐 불황이다 여러분 뉴스에도 뭐 봅니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써요. 양적 완화. 돈을 풉니다. 정부 예산을 막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공공 부분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고용을 창출시키단 말 여러분 기사 들어보셨나요? 그게 기본적으로 불황일 때 하는 겁니다. 정부 재정으로 공공 부분의 지출을 늘려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돌리겠다는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거예요.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 대한민국 뉴스에 볼 건데 당시 일본 뭐 했냐면은 기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 금리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돈을 묻어두고 안 풀 거 아니야. 은행에 놔두든 어디 묻어두고 이자 개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내립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우짜든동 돈이 돌 거 아니야. 플라자 합의 당시에 일본의 기준 금리 5%입니다. 그게 87년도까지 2.5%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여서 금리를 반토막을 낸 거야. 정부가 예상할 때는 돈을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풀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누구?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뭐 수출이 힘들다, 뭐 한다, 괜찮아.
지금 우리가 물량이 적어. 물량을 늘려야 돼. 뭐? 일본 국내에 공장을 더 세우고 우리도 물량으로 승부하자. 기존에 이윤이 50% 환율이 그렇게 난리 나가도 50%면은 야 투배락 돌려가지고 그거 물량으로 완화를 시켜. 그러면은 되잖아.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해외에 공장 세우면은 안 그래도 나라의 고용도 안 지켜주고 안 돼. 국내에 해. 국내에서 해야 돼. 이게 어찌 보면은 암묵적인 룰, 조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5%에서 2.5%가 됐어.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지? 그리고 정부도 공공재정, 공공사업 부분 확장합니다. 그럼 건설이 특수가 나오죠. 국가가 돈 푼대. 야, 저기, 치수공사. 야, 저기 다리 하나 놓자. 야, 저기 뭐 하자. 우후죽순. 도로 저기는 깔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생기고 기업에 돈이 돌게 됩니다. 공장을 짓거나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야죠. 맞아. 자, 그런데 이게 공장을 지을 만한 땅은 솔직히 말해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빌딩을 지으려면은 어떻게 교통편이 좋은데 빌딩 높은 거 지우고 싶잖아. 공장도 주변에 물류 환경이랑 그런데 이 정도면 금싸라기 땅 이 정도면 되겠네. 지어. 거기 부지를 일단 기업이 삽니다. 제조업이 은행에서 얘 금리도 싸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부지를 사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이제 슬슬 이제 지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다른 기업들도 그 공장을 짓고 싶은 거야. 부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를 하라 하니까 뭐 하는 김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 부지를 샀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번에 자 다음 연도에 공장을 지읍시다 라고 봤는데 잠깐만, 땅값이 올라가. 공장을 짓지 않고 땅을 팔아버리면은 제조업인데 부동산으로 이익이 난해가 생깁니다. 이게 당시에 생깁니다. 일본 경제. 국내에서 딴 사자 많이 사고 싶은 사람들 많으니까 올라가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인식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땅이 좁아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땅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부지도 사두고 하다 보면은 한정돼 있다 이거야. 누구나 다 우리도 투자를 하고 싶어요. 땅을 사고 싶어요. 공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니까 수요 공급 곡선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 공급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진짜 짓고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런 리스크를 얻지 않아도 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다투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기업이 이번에 공장 지으려고요. 아, 그래요?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땅을 사요. 올랐네? 팔아야지. 와, 회계상 흑자. 엔화 가치가 올라가지고 수출할 때 50%밖에 기존의 이윤을 못 낼 것 같지만 땅을 사서 땅을 파니까 흑자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85년도 이후에 일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땅값이 오를 때 많은 기업가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의 유행어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는 이거 일본에서 자이테크, 한국말 재테크. 오. 이게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재테크라는 단어의 시작입니다. 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은 저 인간 기업 경영을 못하네. 야, 지금 시대에는 제조업이건 다른 업계건 나발이건 일단 이익이 나는 일을 해야 돼. 사두면 오르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거 안 하면 바보다 라는 말도 일본 그 기업가들 사이에 돌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행 금리가 낮아져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잖아. 그리고 땅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값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어차피 땅값 계속 오를 건데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요, 은행에. 그리고 은행은 담보가 있으니까 돈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이거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계속 사니까. 자, 그런데 여기만 보면은 부동산만 올라갔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좀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투자, 뭔가 붐이 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 내에서 주식시장에 투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제일 큰 통신사 NTT, 반은 민영이고 반은 국영 같은 느낌이에요. 이 NTT가 완전한 민영화를 시작합니다. 1987년도에 정부에서 NTT를 상장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거는 사두면은 오르긴 오르고 절대로 회사가 망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기업이 당시에 처음 NTT가 상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대가 되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주식 투자 안 해보셨죠? 저거 질입니다. 생각해봐요.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컨트롤 하던 거잖아. 그런데 이게 이번에 민영화가 된대. 통신. 사야지. 저거는 정부에서 품질 인증 마크 찍어주고 시장에 푸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언론이 조성이 되잖아. 그리고 이 NTT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격이 얼마냐면은 약 150만 엔이 약간 넘습니다. 1주당. 비싸죠. 이게 몇 주냐면은 총 186만 주가 나와요. 당시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그룹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땐 지금 아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NTT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당시엔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더 갖고 싶다 이거야. NTT 주식은 더 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NTT 주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은 단기간에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를 뛰었어요. 그렇게 뛰면은 사람들이 눈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 보면 주식 해야지 사야지죠. 자,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요. NTT 상장했는데 기존의 공개 가격을 뛰어넘고 연일 떡상이다. 일본의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 오른다고 할 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땅은 좀 힘들 것 같네. 그런데 맨날 뉴스를 보니까 주식은 사면 오른다고 맨날 첫날 신문, TV, 뉴스에서 쳐줍니다. 일본 국민들이 점점 감각이 틀려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옆집에 누구는 어디 주식 샀다는데 어머 사자마자 1.5배래. 누구 엄마 아직도 주식 안 샀어요? 요즘 주식이라든지 그런 하는 거 유행이잖아. 그거 안 들어봤어? 유행어 자이테크, 재테크.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식시장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즈하가 전파가 됩니다. 가자. 가즈하가 전파. 왜? 미디어가 받쳐줍니다. 일본 유례 없는 호황. 이것이 일본의 진정한 힘. 그리고 아까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기업들이 그 땅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들도 아까 말했다 생각을 하는 거야. 땅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효율이 나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땅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주식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떡상을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두가 다 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 가격 떡상도 주식 떡상도 다 이유를 보면 별 이유는 없잖아요. 간단합니다. 위험하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능하다라는 풍조가 생기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우리나라 코인 유행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날 때 야 너 아직도 안 샀냐? 안 사면 흑우. 이거 안 들었어요? 왜 말랑카우랑 흑우가 이 2년 전에 생긴 유행어야 한국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코인 하던 사람들 여러분들 100% 했을 겁니다. 돈 그거 놔둬 뭐하냐. 지금은 이거다. 야 그거 투자 안 해? 야 안 해? 그럼 사람이 흔들리거든. 진짜인가? 그러면 올라가 있어. 진짜가 보대. 진짜 맞아. 지금 안 사면 후구다. 후구. 그렇지. 지금 안 하면 후구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문에서 가자. 경제 전문가 가자. 은행 직원 걱정 없습니다. 빌려드릴게요. 가자. 정부 금리 내렸잖아. 가자. 에브리바디 가자야. 나라가.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 그래? 갈 수 있어? 이거잖아. 너나 할 거 없이 가자라고 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그때 뭔가 홀렸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NTT라는 데가 상장을 해서 그 기발제가 돼서 주식시장이 떡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에서 한번 제조업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런 말 했잖아. 여러분 하나 잊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뭘로 돈 법니까? 은행은 돈 놓고 하는 장사예요.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지 수익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요. 그러면 은행끼리 여러분 경쟁이 붙지 않을까? 아니 영업직원 뭐 하는 거야? 저 고객 놓쳤네. 왜 저 고객이 다른 데서 담보 잡아서 빌리도록 너는 뭐 했냐? 일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갈 때는 은행에서 1억짜리 부동산이라면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은행이 융자를 해줍니다. 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은행이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70% 했잖아요. 우리 80% 드립니다. 그래? 그리고 또 그 아저씨한테 저쪽 은행에서 80%래요? 묻고 90%. 그래? 고객님, 어차피 부동산 가격 오르잖아요. 100% 그대로 다 저희가 담보받고 돈 빌려드립니다. 그래? 고객님,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은행은 따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까지를 보고 110% 융자해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1억짜리 땅인데 1억 1000을 융자를? 예 고객님. 미래 가치를 저희 은행은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끼리 경쟁이 생긴 거예요.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카오스죠. 은행 당시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들도 할당량이 있으니까 대출을 해야 돼요. 경쟁하는 데보다. 일단 빌려줘. 그리고 이쪽은 일단 빌려. 그리고 사. 또 빌려. 또 빌려줘. 사. 담보보다 은행에 빌려준 금액이 커지는 일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은행도 셀러리맨이잖아. 본부에서 야 이건 가야 돼. 이거 너 안 하면은 너 이번에 실적 위험하다. 다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은행 창구로 오는 고객들을 기다리다가는 여러분 찬스가 놓쳐요. 그러니까 야 안에 있으면 뭐하냐. 영업은 뛰어야지. 은행 영업들도 뛰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발품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영업을 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영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도 찾다 보면은 노는 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왠지 빈 땅이 보여요. 그래서 은행 영업 직원이 지나가다가 저 빈 땅이 보이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토지 등본 같은 걸 뗍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나와요. 이 땅의 소유주가 이분이네. 그리고 그렇죠. 은행 직원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소유주한테 찾아갑니다. 어디 은행의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당신 뭐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좋은 말씀 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죠. 우리 땅은 선조 대대로 물려오는 땅이고 이 땅은 그냥 내가 뭐 논밭을 갈든 뭐 하든 알아서 할 테니 놔두라고 이 사람아.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 은행이 영업을 잘해요. 고객님, 땅을 저희에게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을 담보로 건물 하나 세우시죠. 땅을 담보로 저희 은행에서 융자 드릴 테니까 그걸로 아파트 하나 세우시고 아파트 세우면은 매달 월세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자이테크, 재테크 들어보셨죠? TV 틀면 나오는 거. 그거예요. 놀리면 뭐합니까? 건물 세워서 간물주가 되십시오. 그래서 임대비 받아가지고 여생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놀리면 뭐합니까? 그래. 뉴스 보고 하니까 설마 뭐 일이 있겠냐. 이 은행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건설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건설 친구도 돈 벌고 은행도 융자해주면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전국에 우후죽순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부동산 투기 그런 거 상관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버블 경제. 이거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걸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유례 없는 호황이라는 말로 합니다. 일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일본 경제는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일본이 전 세계 넘버원을 찍었잖아요. 주식시장도 넘버원 찍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더 휘황찬란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는 계속 사면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뽕이 하늘을 찌르는 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버블 경제가 금이 가기 시작하냐면은 이 아까 말한 부자들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 땅 있는 사람들 말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죠.
일본 경제 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누구? 셀러리맨들입니다. 제일 큰 꿈이 뭡니까? 일본 서민들의. 예, 마이홈입니다. 내 집 장만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빈 땅 사들이고 난리를 치니까 일본 셀러리맨 서민들이 금리가 좀 낮아졌네, 은행 금리. 우리 한번 집을 지어. 땅값 왜 이러냐 이거. 엄청난 불만이 쌓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은행 니들 금리는 낮춰놨는데 마이홈 장만이 안 되잖아. 일본 전국적으로 불만이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일본 행정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호황인데 왜 니들은 집을 못 살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라는 잘 나가는데 왜 셀러리맨들은 자기 집장만을 못할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동경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각 지방의 큰 도시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봐요. 쪼매난 집 짓는 것보다 같은 기간에 맨션 짓는 게 돈 더 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50평짜리 땅 샀습니다. 우리 집 짓고 싶어요. 저기 고객님, 저희가 이번 달에는 기업에서 온 아파트랑 빌딩이랑 그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잘 없네. 이거 빨리 짓고 싶으면은 돈 좀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원성이 폭발적으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보다 보니까 그럼 서민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 땅값을 어떻게 잡지? 우리가 금리를 낮춰놨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당시에 일본 중앙은행은 힘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 금리를 정하자, 가라 이러면 시중은행이 말을 들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대장성의 힘이거든.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했냐면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두고 쉽게 이 말합니다. 이번에 금리도 올린다. 알았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엄한데 니들은 돈을 빌려줬다. 내 말이 맞냐 아니냐? 맞습니다. 엄한데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총량 규정을 시작하겠다. 니들 돈 융자할 때 부동산의 비율은 앞으로 줄여라. 이걸 일본식 둘러치기 표현인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부동산, 땅으로 투자하려는 애들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 시중은행.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요시.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고 돈을 우죽순으로 빌려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1990년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금리도 올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돈 빌려주지 마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하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그럴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있잖아. 이게 살짝 내려올 때 사람들이 현실 부정이 생각납니다. 그래프 있잖아. 에이 설마. 지금 뭐 잠깐 사람들이 돈 안 빌려주고 수요가 없어져서 땅값이 잠깐 내릴지 모르겠지만 오르겠지. 부동산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부동산 경기가 싹 살려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달 후, 두 달 후 부동산 가격은 떡락. 왜?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은행에게 빌린 돈의 금리는 올라가니까 갚아야 될 돈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똥줄이 타죠. 망했다. 부동산이 날 배신했어. 그리고 은행, 담보로 저당한 그 땅이 떡락을 해요. 은행이 저기 돈 갚으셔야죠. 나 돈 없어요. 땅 가져가. 담보 잡혔을 때의 땅값보다 거의 반까지 떨어진 땅이 우후죽순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불량채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러분, 땅값이 떨어지면은 아까 제가 말한 뭐랬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땅을 담보 잡아서 주식시장에 갖다 있잖아요. 그 돈을 빼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돼요. 땅을 바로 안 팔지언정 주식은 일단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갚을 거 아니야. 에브리바디 주식을 던집니다.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떡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아까 융자에다 불량채권이 많아졌잖아. 미치겠다.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때 영업사원, 영업 갔던 그 지점장 어딨어? 그때 실적 좋아가지고 본사로 갔네? 나보다 윗사람이잖아. 근데 이 폭탄이 나한테 왔어. 내가 이걸 까발리면은 나는 이 은행, 이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되겠지. 못 본 척하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폭탄을 깔 수가 있겠어. 이게 일본 시중은행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덮어두고 묻어둔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 폭탄 돌리기에서는 제가 그 폭탄 열겠습니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서 말이 많습니다. 진작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을 냈으면은 야 일본이 버블 경제 갈 일도 없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온 국민이 가자, 모든 사람들이 가자라고 하는데 저건 정신병자들이야. 내가 미래를 보고 와서 버블이었어요. 라고 하면은 정말 미쳤다. 저 인간 저거 쟤는 다른 나라의 사주가 된 애다. 저놈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을 내면은 그 사람은 좌천이 돼. 회사에서. 이거 융자 심사 빡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빡시게 만들어주지. 너 저쪽 시골로 가라. 공기 좋은데 좋아하지. 좌천. 옳은 얘기 하는 친구들은 좌천이야. 제가 우짜든동 더 융자를 받아서 실적에 너 사회생활 좀 하는구나. 승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은행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은행끼리는 서로 위급할 때 돕고 도와야 돼. 뒤에서 돈을 빌려주고 해야 돼. 상부상조잖아. 품앗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실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데 다음 달에 갚을게라는 뻥카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 은행 하나가. 그러면은 그 은행이 망했을 때 자금 회수가 안 되겠죠. 그게 일어납니다. 일본에서. 증권회사. 그 다음에 도시은행이 갑자기 저희가 사실은 일본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본점이 있고 각 지방마다 지점을 두고 해외 지점도 두는 그런 글로벌한 은행 있잖아요. 도시은행. 이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는 13개가 있었는데 지금 일본 메가뱅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저널 뱅크라 해가지고 지역은행 제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거나 합병을 합니다. 일단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일단은 은행 자체에 기존에 있던 부채 청산, 채무 청산부터 해가지고 은행끼리 살아야 돼요. 은행의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돌아갑니까? 은행은 있는데 은행끼리 합병하고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증권도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경기가 점점 더 얼어붙습니다. 기존의 투자 대상이던 땅값이 떡락을 하잖아. 버블 붕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에 땅을 사볼까라는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매스컴이랑 뉴스가 치잖아요. 증권회사가 망했어요. 은행이 망했어요. 땅값이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가 위험합니다. 일본에서. 모두가 다 가즈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딱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는 이 행태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심리가 위축되죠. 역시 믿을 만한 거는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두는 것밖에 없는 건가? 돈은 역시 굴리면 안 돼. 우리 집에 놔둬야 돼. 경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전체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버터플라이 임팩트 같은 거죠. 서민 셀러리맨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상 복귀시키고 땅에 돈 빌려주지 마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일본이 시작됩니다. 일반 사람은 아직까지도 PTSD가 있습니다.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경제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뭐 일본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좀 국제 정세의 이유도 있고 뭐 아시아 그 이유는 아시아 금융 위기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일본 내에서 한 정책과 일본 내에서 있는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법을. 일본 사람들이 단물을 자기들이 빨 사람은 빨고 그리고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고 난리가 난 거.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국에서 코인 파동 났을 때 뭐 외국에서 코인을 만든 사람 탓이에요? 그 코인을 수입해온 그거 탓이에요? 아니에요. 코인 열풍에 몰려든 사람 탓이에요. 당시에는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자체가. 모두가 1인당 다 책임이 있는데 그때는 호황이다. 이거는 부자가 될 찬스다라고 느꼈을 뿐이야.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다 공범자들인 거죠. 너도 공범자. 나도 공범자. 은행에서 융자하던 친구들. 주식시장 투자하던 친구들. 주식 팔러 다니는 그 친구들. 금리 낮춘 그 사람들. 다 공범자들이라는 거지. 이런 거는 경제의 이런 얘기는
뒤늦게 시대가 좀 바뀌어야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거 버블이에요. 저 미친 돌을 던져라가 되기 때문이지. 흘러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처가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투자에 겁을 먹고, 일본에 지금 초저금리거든요. 주식시장도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세는 올라가. 그리고 당시 버블 경제 시절에는 일본은 활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버블의 떡락을 아는 사람들이 돈은 제일 많은 고령층이 됐어요. 60대, 70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요. 왜? 우리는 떡락을 봤거든. 그러면 일본의 젊은 사람들, 일본의 중산층 경제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도 안 돌아가요. 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푸니까요. 또 버블이야. 예전이랑 똑같아. 80년대 그때 버블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일본 경제의 악순환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의 시작과 붕괴인데, 버블이 붕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강제적으로 정책으로,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으로 바꾸겠다. 쉽지만이 않죠. 왜? 경제를 돌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지만 돈을 갖고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지? 그 주체들이 돈을 돌리지 않으면 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경제 상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부가 정말 강제적으로 돌려라! 라고 하지만은 돌리는 척만 하는 게 되는 이유가 과거에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돌지 않는 겁니다. 일본은. 오늘 이 일본 경제 이야기, 버블의 시작과 붕괴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일본 경제 상태입니다. 과거를 비티어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아까 방송 초에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버블의 시작과 붕괴는 일본의 흑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찾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흑역사예요. 이거는 정부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자국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면은 어떻게 돼?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증적으로 일본 경제가 원활하게 돌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버블 경제 시절을 어찌 보면은 잊고 싶은 거지. 잊으면 안 돼요. 재밌었다. 오늘도 꿀잼이었다. 정말 이런 바깥의 방송이 없다. 정말 기가 막혔다.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해주세요.